수진이가 우리 강씨 집안에 귀한 장손을 가졌어. 너 같은 쓸모없는 년은 어서 도장 찍고 꺼져! 서윤아, 넌 어째서 아들을 못 낳는 거니? 결혼 3년 내내 그 말은 차가운 저주가 되어 매일같이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나의 시어머니. 대를 잇는 것을 여자의 유일한 가치로 여기는 전형적인 한국 여성이었다. 내 이름은 박서윤, 직업은 약사다. 내 삶은 시계보다 규칙적이었고 건강검진 결과표의 모든 수치는 완벽 그 자체였다. 하지만 시댁에서 나의 모든 장점은 발못 낳는 암탉이라는 치명적인 결함 하나로 축소되었다. 공기 중에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맴돌았다. 나는 익숙하게 마지막 반찬을 식탁에 올리고 앞치마를 풀었다. 새벽 6시, 서울의 하늘이 겨우 희뿌옇게 밝아올 무렵, 나는 이미 1시간 넘게 팽이처럼 돌아치고 있었다. 식탁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는 숟가락으로 밥그릇을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여자가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일이 잘나면 뭐 했어? 약사. 아들 낳는 약은 못 만드나 보지? 그 흐릿한 눈동자가 내 평평한 아랫배를 경멸적으로 훑었다. 마치 흠집난 상품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퍼서 말없이 시어머니 앞에 놓았다. 내 남편, 강태민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는 한때 내 삶의 빛이었다. 내가 야근하고 늦게 돌아올 때 약국 문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들고 기다려주던 남자. 서윤아, 내가 있잖아. 무서워하지 말라고 다정하게 말해주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화면에서 새어나온 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다.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얼굴은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을 못 들은 척했다. 그 침묵의 동조는 그 어떤 날카로운 말보다 더 비수처럼 한 겹 한 겹 내 심장을 도려냈다. 엄마, 그만 좀 하시고 식사하세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말투는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귀찮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내가 왜 말을 못해? 내 아들이 벌써 35이야. 제 친구들 애는 벌써 학교도 들어갔다는데. 우리 강씨 집안 체면을 내가 다 깎아 먹고 있잖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지며 침이 내 얼굴에 튈듯 했다. 나는 식탁 아래에 감춘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3년 동안 이런 풍경은 이미 일상이 되어버렸다. 추석 전날 수십 인분의 제사 음식을 나 혼자 준비하느라 허리도 펴지 못할 때 시누이와 동서들은 거실에서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신상 명품 가방에 대해 웃고 떠들던 일부터 매년 겨울 온 가족이 겨울 내내 먹을 김치를 담그느라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고춘물과 차가운 배추에 손이 시뻘겋게 부르트도록 아팠던 일. 그리고 매번 가족 모임 때마다 하녀처럼 불임을 당하며 모든 이에게 차를 따르고 물을 나르다 마지막엔 혼자 뒷수습을 해야 했던 일까지. 그리고 내 남편 강태민. 그는 처음에 여보, 고생했어에서 서윤아, 그냥 내가 좀 참아. 엄마도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러시는 거잖아로. 그리고 마침내 지금의 침묵으로 변해갔다. 그의 사랑은 하루하루 계속되는 소모 속에서 어머니의 편집증과 자신의 나약함에 남김없이 갉아먹혔다. 우리가 사는 이 경기도 일산의 아파트는 우리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의 대부분을 보태 마련해주신 전셋집이었지만 이 집에서 나는 가장 비참한 세입자처럼 살았다. 그날 나는 평소처럼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메스꺼움에 화장실로 달려갔다. 거울 속 창백한 얼굴을 보며 한 가지 생각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쳤다. 생리가 열흘 넘게 늦어지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약장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다. 선명한 두 줄이 나타났을 때 내 세상은 거대한 불꽃놀이로 터져 올랐다가 이내 끝없는 어둠에 삼켜졌다. 임신이었다. 내가 3년 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아이가 마침내 찾아왔다. 나는 입을 막았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렸다. 순간 당장 집으로 달려가 이 소식을 강태민에게, 시어머니에게 알리고 싶었다. 이 아이의 존재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돌려놓을지 모른다고 상상했다.
하지만 곧이어 더 차가운 질문이 내 심장을 꿰뚫었다. 만약 딸이면 어떡하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다. 나는 임신 테스트기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조금 더 기다리기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한 후에 말하기로 결심했다. 이 작은 생명은 내 가슴 속에 품은 비참하고 연약한 비밀이 되었다. 하지만 나는 그 비밀을 밝힐 나를 기다리지 못했다. 일주일 후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실에는 내 남편 강태민, 시어머니,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젊은 여자가 둘러앉아 이상할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그 여자는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 아랫배가 살짝 불러 있었으며 한 손을 다정하게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의 다른 한 손을 잡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내가 이 집에 시집온 3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왔어, 강태민이 일어섰다. 그의 표정은 내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함으로 가득했다. 죄책감,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안도감 같은 것이었다. 이분은 나는 그 여자를 보며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저는 오수진이라고 해요. 여자가 일어섰다. 승리자의 미소를 띤 채 내 몸을 훑어보는 시선이 마치 패배자를 감상하는 듯 했다. 저랑 태민 오빠 만난 지 1년 됐어요. 머릿속이 하얘지고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수진. 예전에 한 가족 식사 자리에서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났다. 1년. 그가 야근한다, 출장 간다 핑계를 댔던 밤들이 모두 다른 여자에게 주어졌던 거였다. 서윤아 시어머니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내게 모진 표정을 지을 필요조차 없다는 듯 베푸는 듯 오만하고 거만한 말투였다. 수진이가 우리 강씨 집안의 귀한 장손을 가졌어. 벌써 5개월이고 초음파로 봤는데 아들이래. 그녀는 말을 마치고 탁자 아래에서 2가지를 꺼냈다. 하나는 초음파 사진이었고 그 흐릿한 형상을 마치 선물처럼 내게 보여주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출력해 놓은 이혼 합의서였다. 우리 집안에 드디어 후사가 생겼으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최종 판결처럼 울렸다. 너 같은 쓸모없는 년은 어서 도장 찍고 꺼져. 우리 금쪽 같은 손주 호적에 올리는데 방해하지 말고. 나는 뻣뻣하게 고개를 돌려 강태민을 보았다. 내가 평생을 맡길 수 있다고 믿었던 남자를. 나는 온 힘을 다해 목구멍에서 몇 마디를 쥐어짰다. 강태민 씨, 당신은?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배가 소식이 없는데 누굴 탓해? 서윤아,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자. 전세 보증금은 돌려줄게. 너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 보상. 우리 부모님의 피땀 어린 돈으로 나를 보상하겠다고? 나는 그들 가족의 화목한 모습을 보았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오수진을 부축하며 입으로는 연신내 새끼, 우리 금쪽 같은 손주를 외쳤고 강태민은 오수진에게 따뜻한 물을 따라주며 살뜰히 챙겼다. 그들은 완벽한 가족 사진 같았고 나는 그저 불필요하고 눈에 거슬리는 오점일 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부서지는 것도 고통도 느끼지 못했다. 내 마음은 순식간에 죽어버린 듯 얼어붙은 황야가 되었다. 나는 심지어 웃음이 나왔다. 눈물이 흐를 정도로. 나는 싸우지도 울부짖지도 않았다. 나는 조용히 앞으로 걸어가 그 이혼 합의서를 집어들고 마지막 장을 넘겼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돌아서서 집을 나섰다. 나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서 산부인과에 접수했다. 의사는 나를 보며 안타깝게 말했다. 박서윤 씨, 태아는 이제 막 2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정말로 수술하시겠어요? 네, 안 나을 거예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 아이는 그런 끔찍한 아버지와 가정을 마주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와서는 안 된다. 거짓과 냉대 속에서 태어나게 하느니 아직 고통을 느끼지 못할 때 나와 함께 이 악몽을 끝내는 편이 낫다. 수술은 차갑고 신속하게 끝났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아랫배에서 텅 빈 경련이 일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누워 내 삶의 일부가 영원히 도련해지는 공허함을 느낄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그 소위 집이라는 곳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나를 보고 조금 놀란 표정이었다. 내가 이렇게 빨리 현실을 받아들일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곧장 탁자로 걸어가 펜을 집어들고 이혼 합의서에 내 이름을 썼다. 박서윤. 글씨는 선명했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제 짐은 사람 보내서 가져갈게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내 3년의 청춘을 바친 이곳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내가 돌아서서 떠나려 할 때 내 시선은 무심코 구석에 서서 줄곧 침묵하던 시동생 강태준에게 닿았다. 그는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는 백수였고 시어머니의 맹목적인 사랑에 기대 하루 종일 게임을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게 전부였다. 지금 그는 온 가족의 보물이 된 오수진을 극도로 복잡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형수에 대한 동정도 조카에 대한 기대도 없었다. 그 대신 내가 아주 잘 아는 소유욕, 당혹감,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빛이 있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애써 무시해왔던 어떤 추측이 심해의 괴물처럼 순식간에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 가족 식사 자리에서 오수진이 실수로 해산물을 먹고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을 때 그녀가 당황하며 말했던 희귀한 알레르기 항원이 기억났다. 그리고 그 알레르기는 강씨 집안 전체에서 단 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었다. 해산물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강태민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이 한심한 시동생 강태준이었다. 나는 그 역겨운 집을 나섰다. 문을 닫는 순간 안에서 시어머니의 환희에 찬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아니, 나는 차가운 복도에 서서 나 자신조차 낯선 냉소를 입가에 머금었다. 8개월 후 그들의 장손을 위한 성대한 100일 잔치에서 진짜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었다. 이혼 후 첫날 나는 버림받은 모든 여자들처럼 울거나 술에 취하지 않았다. 나는 마포구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들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짐 정리가 아니라 노트북을 여는 것이었다. 슬픔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다. 그저 당신을 소모시키고 더 약하게 만들 뿐이다. 그리고 나, 박서윤은 다시는 스스로가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결혼 생활 내내 순종하며 인내로 한 줌의 동정이라도 얻으려 했던 여자는 수술대 위에서 죽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은 지옥에서 기어나온 복수비다. 내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오갔다. 오수진의 SNS 계정에 로그인했다. 강태민과 만났던 그 1년 동안 그 여자는 시도 때도 없이 과시했다. 그가 야근한다고 했던 밤에는 고급 레스토랑의 촛불 저녁 식사 사진과 함께 고마워요. 자기라는 글을 올렸다. 그가 해외 출장을 갔다고 했던 날에는 휴양지의 비행기 표와 풍경 사진을 올리며 둘만의 세상지라고 썼다. 과거의 이것들은 내 심장을 찌르는 칼이었지만 이제는 내 장기판 위에 말이 되었다. 나는 끈기 있게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거슬러 올라갔다. 내 목표는 명확했다. 마침내 7개월여 전에 올라온 게시물을 찾아냈다. 사진에는 오수진의 붉게 부어오른 팔이 있었고 글은 이랬다. 세상에 간장게장 딱 한 입 먹었는데 알레르기가 이렇게 심하게 올라오다니. 다행히 즉효성 항알레르기 약이 있어서 망정이지. 하마터면 아기까지 고생할 뻔. 샵사인 특정 단백질 효소 알러지 체질에 비해 샵사인. 나는 특정 단백질 효소 알레르기라는 몇 글자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입가의 미소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약사로서 나는 약물과 알레르기 항원에 대해 보통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알았다. 이런 희귀한 알레르기 체질은 매우 뚜렷한 유전적 특징을 가진다. 나는 강태민이 간장게장을 아주 좋아하고 그의 동생 강태준은 어릴 때부터 특정 종류의 날 해산물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했다. 증상도 오수진이 묘사한 것과 똑같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오수진이 언급한 그 즉효성 항알레르기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강력한 항히스타민제로 보통 임산부에게는 사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의사의 철저한 감독하에 득실을 따져본 후에야 조심스럽게 처방할 수 있는 약이었다. 이것은 당시 그녀와 함께 병원에 간 사람이 이런 것에 대해 전혀 모르는 강태민이 아니라 이 알레르기의 위험성을 똑같이 잘 아는 누군가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했다. 우연. 세상에 그렇게 많은 우연은 없다. 모든 우연은 정교하게 감춰진 진실이 드러낸 꼬리일 뿐이다. 나는 SNS 창을 닫고 사설 탐정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다. 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내 손에 쥔 돈, 즉 우리 부모님의 피와 땀과 나의 굴욕으로 얼룩진 그 전세 보증금이 나의 첫 번째 복수 자금이었다. 나는 평판이 좋고 입이 무거우며 일처리가 빠르기로 소문난 중년 남자를 만났다. 카페 구석에서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그의 앞에 밀어주었다. 한 사람을 조사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전 남편이신가요? 박서윤 씨. 그는 분명 미리 조사를 하고 온 듯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아니요, 이 사람입니다. 강태준, 제 전남편의 동생이죠. 탐정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보통 이런 의뢰의 대상은 바람난 배우자와 상간자이기 마련이었다. 제 목표는 전남편의 외도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미 일어난 사실이니까요. 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강태준과 이 여자, 오수진을 주시해주세요. 그들의 모든 연락, 모든 만남, 아무리 은밀하더라도 전부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함께 병원을 드나드는 모습이요. 나는 오수진의 사진도 함께 밀어주었다. 탐정은 나를 보며 눈빛의 탐색과 감탄이 섞인 빛을 띄었다. 그는 아마 이렇게 냉정하고 목표가 명확한 의뢰인은 처음 봤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는 사진을 챙겼다. 박서윤 씨, 영리하시군요. 고정된 직업이 있어 동선이 규칙적인 직장인보다 하는 일 없이 여기저기 싸돌아다니는 백수가 꼬리를 밟히기 쉽죠. 돈은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의 눈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저는 결과만 원합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일에만 몰두했다. 약국에 더 많은 근무 시간을 신청했고 바쁜 일과로 나 자신을 마비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자금을 마련했다. 매일 퇴근 후 텅 빈 오피스텔로 돌아오면 더 이상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전례 없는 평온함이 느껴졌다. 내 뇌는 정밀한 기계처럼 모든 정보를 냉정하게 분석하며 복수의 계획을 구축해 나갔다. 2주 후 탐정의 첫 번째 메일이 내 암호화된 이메일 계정으로 도착했다. 첨부 파일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강태준과 배가 제법 부른 오수진이 한적한 카페에서 만나고 있었다. 강태준의 손이 조심스럽게 오수진의 배를 어루만지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그 어떤 것을 볼 때도 없었던 다정함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다른 사진들은 그들이 강남의 한 비밀 보장으로 유명한 개인 산부인과에 시간차를 두고 들어가는 모습이었다. 나는 사진을 보며 심장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것이 내 예상대로였다. 강태민 그 멍청한 남자는 곧 장손을 얻게 된다는 기쁨에 빠져 있겠지만 자기 머리 위가 이미 푸른 초원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아들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그 여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작은 아들과 그녀가 가장 중시하는 장손의 어머니가 어떤 더러운 연극을 벌였는지 상상조차 못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사진은 삼촌이 조카를 걱정하는 모습으로 얼마든지 해명할 수 있었다. 나는 반박할 수 없는 일격필살의 증거가 필요했다. 그때 내가 수년간 길러온 좋은 습관이 떠올랐다. 그 집에서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공짜 가사도우미처럼 부리며 모든 사람의 방을 정기적으로 청소하게 했다. 한 번은 그녀와 강태준의 방에 있는 빗을 정리하다가 엉켜있는 머리카락을 보고 귀신에 홀린 듯한 생각이 스쳤다. 그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 아마도 여성의 직감이었을 수도
혹은 이 가족에 대한 잠재적인 불신이었을 수도 있다. 나는 휴지로 모낭이 붙어있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싸서 각각 지퍼백에 담아 이름을 적어두고 내 개인 사물함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다. 심지어 강태민이 베개에 떨어뜨린 머리카락 몇 가닥도 보관해두었다. 이제 이 쓸모없어 보이던 것들이 내 손안에 가장 날카로운 왕패가 되었다.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한 유전자 검사기관의 책임자였고 우리는 대학 시절 아주 친했다. 민지야, 나 서윤이야. 세상에, 서윤아. 괜찮아. 내 얘기 들었어. 그 개자식.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격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난 괜찮아. 그 어느 때보다도 나는 살짝 웃었다. 그런데 내 도움이 좀 필요해. 아주 개인적이고 절대 비밀로 해야 하는 부탁이 있어? 나는 그녀에게 내 계획을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의 그녀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숨을 들이마셨다. 서윤아, 너 완전 미쳤구나. 근데 맘에 든다. 그 쓰레기들은 그렇게 당해도 싸. 샘플 가져와. 내가 직접 해줄게. 결과는 정확하게, 기록은 남지 않게 보장할게. 나는 몰래 보관해두었던 머리카락 샘플과 오수진이 버린 밀크티 컵빨대에서 채취한 타액 샘플을 함께 민지에게 건넸다. 나는 그녀에게 이것이 예비 검사이며 장기판 위의 모든 말들의 관계를 미리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은 이혼 후 가장 평온한 날들이었다. 나는 법률 강의를 신청했고 혼인가족법과 상속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지식은 나의 유일한 무기였다. 나의 모든 반격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확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다. 일주일 후 민지의 암호화된 메일이 도착했다. 메일에는 PDF 파일 하나만 있을 뿐 다른 글자는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그것을 클릭했다. 파일은 친자관계 감정 보고서였다. 결론은 명확하고 냉정했다. 샘플 A, 오수진과 샘플 B, 강태준의 생물학적 후손일 확률 99.9999%. 샘플 A, 오수진과 샘플 C, 강태민의 생물학적 후손일 확률 0%. 나는 화면의 그 숫자들을 보며 천천히 환한 미소를 지었다. 나의 장기판은 준비되었다. 모든 말들이 제자리에 놓였다. 이제 나는 가장 화려한 무대, 모든 사람이 이 추악한 연극을 똑똑히 볼 수 있는 성대한 무대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그리고 그 무대는 8개월 후 강씨 집안이 그들의 금쪽 같은 손주를 위해 여는 100일 잔치였다. 강태민, 오수진, 강태준,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전 시어머니. 준비되셨나요?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옵니다. 시간은 최고의 촉매제다. 상처에 딱지를 앉게 하기도 하고 죄악을 발효시키기도 한다. 8개월이라는 시간은 갓 태어난 아기가 소중히 길러지기에도 충분했고 내가 모든 증오를 날카로운 수술칼로 벼리기에도 충분했다. 강씨 집안이 그들의 소위 장손 강하준을 위해 여는 100일 잔치는 서울 도심의 가장 호화로운 5성급 호텔 연회장에서 열리기로 했다. 그들은 초대장을 널리 보내 모든 친인척은 물론 강태민의 회사 사업 파트너와 주요 고객들까지 초대했다. 이 연회는 한 아이의 100일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강씨 집안의 후계자가 생겼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성대한 과시의 장이었다. 나는 탐정에게서 연회 순서와 하객 명단을 입수했다. 그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름들을 보며 나는 현장의 성대한 광경을 상상할 수 있었다. 내 전남편 강태민은 지금쯤 의기양양하게 모든 사람의 축하를 받으며 아버지로서의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내 전 시어머니, 평생을 후사에 대한 집념으로 살아온 그 여자는 지금쯤 그 금쪽 같은 손주를 품에 안고 얼굴의 주름이 국화꽃처럼 활짝 펴지도록 웃으며 평생의 가장 큰 업적을 과시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수진, 내 시체를 밟고 올라선 그 여자는 진짜 안주인처럼 값비싼 드레스를 입고 강태민의 곁에 기대어 그녀가 꿈에 그리던 재벌가 생활을 만끽하고 있을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인가? 안타깝게도
그것은 거짓과 배신으로 그려진 위작일 뿐, 그리고 나는 그 진실을 밝히러 온 감정사였다. 연회 당일, 나는 슬픔을 상징하는 검은색도, 복수를 상징하는 붉은색도 선택하지 않았다. 나는 재단이 훌륭한 흰색 정장을 골랐다. 프랑스의 한 소규모 디자이너 브랜드의 옷으로 세련되고 우아하며 침범할 수 없는 전문적인 기운을 풍겼다. 나는 정교하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으며 귓가에는 심플한 진주 귀걸이 한 쌍만 남겼다. 거울 속에 나는 맑고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더 이상 결혼 생활 속에서 비굴하게 생존을 구걸하던 박서윤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통곡하러 온 전처가 아니었다. 공개 재판을 집행하러 온 검사였다. 나는 초대장이 없었지만 문제될 것은 없었다. 나는 이혼 소송 당시 법률적 도움을 주었던 재계의 한 선배에게 미리 연락해 두었는데 마침 그도 초대 명단에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단지 내 것을 되찾으러 가야 한다고만 말했다. 그는 나를 대견하다는 눈빛으로 보며 가보게.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하게나 라고만 말했다. 연회의 절정은 저녁 8시였다.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감성적인 어조로 강씨 집안이 3대 독자 끝에 귀한 장손을 얻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강태민과 오수진이 아이를 안고 무대에 올랐고 시어머니는 그 뒤를 따르며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연회장의 육중한 양쪽 문을 밀고 들어섰다. 하이힐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맑고 규칙적인 또각, 또각, 또각 소리를 냈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북소리처럼 모든 사람의 심장을 정확하게 두드렸다. 음악 소리가 멎었다. 사회자는 열변을 토하던 말을 멈췄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나라는 불청객에게 쏠렸다. 시끌벅적하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그들의 얼굴 표정을 보았다. 하객들의 당혹감과 호기심, 강태민의 순간적으로 굳어버린 미소와 뒤이은 분노, 오수진이 무의식적으로 아이를 껴안으며 눈에 서린 당황, 그리고 내 전 시어머니가 환희에서 흉악하게 변하는 얼굴까지. 박서윤. 내가 여길 어디라고 와. 누가 들여보냈어? 강태민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그는 무대에서 뛰어내려와 나를 막으려 했고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무대를 향해 걸어갔다. 내 발걸음은 차분하고 안정적이었고 얼굴에는 심지어 예의 바른 미소까지 띠고 있었다. 하객들은 저절로 귀를 터주었고 모든 사람은 이 갑작스러운 극적인 장면에 매료되어 수군거리며 웅성거렸다. 경호원. 경호원 어딨어? 이 미친년을 당장 끌어내. 시어머니가 무대 위에서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그 막되먹은 모습은 화려한 드레스와 어우러져 유난히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나는 무대 앞에 멈춰서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얼굴의 미소는 그대로였지만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축하드려요, 어머님. 8개월 만에 뵈니 훨씬 좋아 보이시네요. 그 어머님이라는 한마디를 나는 특히나 선명하게 희미한 조롱을 담아 말했다. 누가 내 어미야. 이 알도 못 낳는 재수 없는 년이 어디라고 얼굴을 들이밀어. 꺼져. 당장 꺼져. 그녀는 화가 나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내 코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나는 그녀에게 격분하지 않고 그저 그녀의 품에 안겨 값비싼 강보에 쌓인 아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그런데 어머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네요. 지금 품에 안고 계신 건 어머님의 장손이 아니라 둘째 아드님의 아이거든요. 그 말은 마치 폭탄처럼 고요한 연회장에서 거대하게 폭발했다.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마셨고 현장은 순식간에 엄청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강태민의 얼굴이 돼지간처럼 시뻘개졌다. 그는 달려와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틀어 피했다. 내가 헛소리를 하는 건지 아닌지는 곧 알게 될 거예요. 나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를 꺼내
무대 옆에서 이미 넋이 나간 음향 감독에게 건넸다. 죄송하지만 이 안에 있는 걸 저 대형 스크린에 띄워주시겠어요? 강태민의 분노에 찬 고함과 시어머니의 저주 속에서 음향 감독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모든 하객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서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다음 순간 무대 뒤에 거대한 LED 스크린이 밝아졌다. 첫 번째 사진은 강태준과 오수진이 카페에서 그가 그녀의 임신한 배를 애틋하게 어루만지는 모습이었다. 두 번째 사진은 그들이 산부인과 복도에서 강태준이 긴장한 채 오수진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어서 영상이 재생되었다. 화면은 다소 흔들렸고 분명 몰래 촬영한 것이었다. 영상 속에서 오수진은 강태준의 품에 기대어 울먹였다. 태준 씨, 나 너무 무서워. 만약 오빠가 알게 되면 어떡해? 그러자 강태준은 그녀를 안고 다정하게 위로했다. 걱정 마, 내가 있잖아. 오빠는 아들을 너무 원하니까 절대 의심 안 할 거야. 아이만 낳으면 우리 강씨 집안 재산은 전부 우리 아들 차지가 될 거라고. 쾅! 객석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의 화면과 무대 위 창백해진 몇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플래시가 다시 미친 듯이 터졌지만 이번에 기록된 것은 영광이 아니라 하늘이 무너질 스캔들이었다. 가짜야. 저건 조작된 거라고. 박서윤, 이 악독한 년, 강태민은 격분한 야수처럼 눈이 핏발선 채로 울부짖었다. 조작, 나는 냉소하며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한 뭉치의 복사본이었다. 나는 그것을 전단지처럼 가장 앞줄에 앉은 몇몇 하객에게 뿌렸다. 사진과 영상의 진위는 의심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대 위로 올라가 넋이 나간 오수진의 손에서 내가 이미 준비해둔 그 서류 원본을 거의 빼앗다시피 하여 강태민의 바로 앞에 단호하게 내밀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유전자 감식센터에서 발급한 친자 확인 보고서였다. 샘플 출처는 내가 돈으로 그들의 가사도우미를 매수하여 아기의 머리카락과 두 아버지의 칫솔로 비밀리에 만든 것이었다. 나는 그의 귓가에 다가가 우리 두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선명하고 잔인하게 말했다. 강태민 씨, 축하해요. 당신 아들의 아빠를 동생이라고 부르게 됐네요. 그는 고개를 숙여 떨리는 손으로 보고서에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결론을 보았다. 피검사자 강태민과 제출된 샘플, 영아 모발, 간에는 생물학적 부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피검사자 강태준과 제출된 샘플, 영아 모발, 간의 생물학적 부자관계 성립 가능성은 99.9999%임. 시간은 그 순간 멈췄다. 강태민의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잿빛으로 그리고 마침내 죽은 사람처럼 변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눈은 이제 모든 것을 파괴하려는 광기만 남아있었다. 그의 시선은 나를 넘어 그의 뒤에 서 있는 마찬가지로 잿빛이 된 동생 강태준에게 단단히 박혔다. 아, 사람의 것이라고 할 수 없는 포효와 함께 그는 맹렬하게 달려들어 강태준의 얼굴에 주먹을 사정없이 내리꽂았다. 좋은 구경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은 내 손으로 직접 넘어뜨렸다. 그 후의 모든 것은 산사태처럼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었다. 연회장의 화려함과 우아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는 원시적이고 추악한 난투극으로 채워졌다. 강태민은 미친 듯이 자신의 친동생을 구타했다. 그가 한때 온갖 방법으로 감싸고 자랑스러워했던 장소는 이제 그 일생의 치욕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울부짖음이 터져나왔고 주먹 하나하나에 온 힘을 실었다. 이 짐승 같은 새끼.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강태준은 속수무책으로 맞으며 코피와 눈물이 뒤섞여 처참한 몰골이 되었다. 하객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이 재벌가의 폭풍에 휘말릴까 두려워했다. 한때 강태민에게 아첨하던 사업 파트너들은 이제 경멸, 동정, 그리고 고소함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보며
마치 한편의 기막힌 희극을 구경하는 듯 했다. 세상에, 내 심장이야, 시어머니는 그만해, 라고 몇 번 소리 지른 후, 마침내 이 파괴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눈을 뒤집으며 그대로 기절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부축했고, 누군가는 구급차를 부르라고 외쳤다. 그리고 이 소동의 또 다른 여주인공, 오수진은 완전히 넋이 나갔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무대 중앙에 멍하니 서서 얼굴이 종이처럼 창백했다. 그녀의 재벌가 입성의 꿈, 그녀가 정교하게 짜 맞춘 모든 것이 불과 몇 분 만에 내가 갈기갈기 찢어버렸다. 그녀는 싸움을 말리려 했지만 분노에 찬 강태민에게 밀쳐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꺼져. 이 더러운 년. 내 서자 새끼 데리고 당장 꺼져. 강태민의 분노는 마침내 그녀에게로 향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복수의 쾌감도 원수를 갚은 기쁨도 느끼지 못했다. 내 마음은 텅 비어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바다처럼 죽음 같은 고요함만이 남았다. 내 임무는 끝났다. 나는 돌아서서 모든 사람의 주시 속에서 차분한 걸음으로 이미 인간 지옥으로 변해버린 이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내 뒤에서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욕설, 비명은 더 이상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되었다. 다음 날 강씨 가문의 추모는 바이러스처럼 서울의 경제계와 사교계를 휩쓸었다. 뉴스 헤드라인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다. 강씨 그룹 후계자, 알고 보니 조카 아빠, 백일잔치서 난투극, 재벌가 충격 스캔들, 시숙과 형수, 장손이 친아들로 둔갑. 강씨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하한가를 쳤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미친 듯이 주식을 팔아치웠다. 회사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졌다. 나는 컴퓨터의 뉴스 창을 닫았다. 휴대폰이 미친 듯이 진동하기 시작했다. 오수진이었다. 나는 받지 않고 저절로 끊어질 때까지 내버려 두었다. 곧 문자가 쏟아져 들어왔다. 박서윤. 이 악독한 여자. 내가 내 모든 걸 망쳤어. 제발요, 서윤 언니, 제가 잘못했어요. 태민 오빠한테 설명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언니가 도와주시기만 한다면 뭐든지 할게요. 제발요. 나는 그 두서없는 글자들을 보며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그녀는 내가 이 모든 일을 강태민 그 멍청한 남자를 두고 다투기 위해 벌였다고 생각하는 걸까? 나는 가볍게 그녀의 번호를 차단 목록에 넣었다. 뒤이어 강태민의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마찬가지로 받지 않았다. 그는 아마 나에게 따지거나 저주를 퍼부으려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나에게 이미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오수진의 말로는 내 상상보다 훨씬 비참했다. 그녀는 강씨 집안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강태민에게 사기죄로 고소당해 교제 기간 동안 받았던 아파트 한 채, 고급 차 한 대, 그리고 셀 수 없는 명품 가방 등 모든 재물을 반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녀는 강태준을 찾아가려 했지만 그 나약한 남자는 형에게 갈비뼈 2대가 부러진 후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돈을 들고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는 모두의 부러움을 사던 재벌가 예비 며느리에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길거리의 쥐신세로 전락했다. 그리고 나는 원수의 몰락을 구경하는 쾌감에 빠져있지 않았다. 복수의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강씨 집안의 내분과 주가 폭락은 바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다. 나는 즉시 이혼 당시 나를 도와주었던 재계의 선배 조 이사에게 연락했다. 그는 경험 많은 투자자였고 오래전부터 강씨 집안의 낡은 가족 경영 방식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조 이사의 사무실에서 나는 내 계획을 모두 털어놓았다. 강씨 그룹의 핵심 사업은 사실 잠재력이 큽니다. 하지만 경영 혼란과 가족 내 소모전 때문에 망가지고 있죠. 나는 컴퓨터의 주가 그래프를 가리키며 냉정하게 분석했다. 이번 스캔들은 낙타를 쓰러뜨린 마지막 지푸라기입니다. 그들의 주가는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계속 하락할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헐갑의 지분을 사들일 절호의 기회입니다.
조 이사는 나를 보며 눈빛에 감탄이 가득했다. 서윤 씨, 정말 다시 보게 되는군? 용기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도 있어? 그런데 자금은 충분한가? 제 손에는 부모님이 주신 전세 보증금과 지난 몇 달간 일해서 모은 돈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제 전문 능력과 미래의 스튜디오를 담보로 이사님께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사업 계획서를 건넸다. 거기에는 내가 앞으로 시작할 개인 사업 약용 화장품 성분 분석과 고급 피부관리 솔루션에 특화된 컨설팅 스튜디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조 이사는 계획서를 넘겨보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군. 약사의 전문 지식과 뷰티 시장을 결합하다니 이 접근 방식이 아주 좋아오. 그는 계획서를 덮고 나를 보았다. 돈, 내가 투자하지.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투자하겠네. 당신의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강씨 집안의 지분을 인수하는데도. 나는 잠시 멈칫했다. 당신은 타고난 전사야. 박서윤. 이 조 이사가 웃었다. 그리고 나는 전사와 함께 싸우는 걸 좋아하지. 우리 함께 저 썩어 빠진 것들을 시장에서 깨끗이 청소해 버리자고. 그 후 한 달 동안 나는 거의 조 이사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했다. 우리는 비밀 인수팀을 꾸려 여러 개의 다른 계좌를 통해 시장에서 공포에 질려 투매하는 강씨그룹의 유통 주식을 소리 소문 없이 대량으로 사들였다. 강태민은 가족 스캔들을 처리하고 골머리를 앓는 이사회를 상대하느라 이런데 신경 쓸 겨를이 전혀 없었다. 그가 마침내 이상함을 감지했을 때 우리 손에 들린 지분은 이미 그의 경영권을 위협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 나는 조 이사 사무실의 통유리창 앞에 서서 멀리 광화문이 분주한 차들을 내려다보았다. 유리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 모습이 비쳤다. 냉정하고 단호하며 심지어 조금은 냉혹하기까지 한 나는 더 이상 부엌에서 눈물이나 흘리던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실수,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길을 깔았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내 인생을 되찾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나, 박서윤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1년 후의 서울은 눈이 부실 정도로 햇살이 찬란했다. 나는 내 사무실의 가죽 소파에 앉아 핸드드립으로 내린 예가체프 한 잔을 들고 창밖의 강남 번화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 스튜디오 제스와이 더마 솔루션은 이 최고급 빌딩의 꼭대기층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밝은 통유리창, 미니멀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공기 중에는 은은한 아로마와 커피 향이 감돌았다. 벽에는 내 약사 면허증과 각종 국제 피부과학회 인증서가 걸려 있었다. 박 대표님, 오후 3시에 보그 매거진과 인터뷰 있으십니다. 자료는 준비해 두었습니다. 내 비서, 유능한 젊은 여직원이 서류 한 부를 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네, 수고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1년 전 집에서 쫓겨나고 발 못 닿는 암탉이라 욕먹던 박서윤이 오늘 이런 모습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나의 고급 약용 화장품 컨설팅 스튜디오는 조 이사의 투자와 나의 전문적인 운영 아래 문을 열자마자 시장을 뒤흔들었다. 나는 약사로서의 성분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피부 문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결합하여 모든 고객에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처방전급 스킨케어 솔루션을 제공했다. 내 고객은 톱 여배우부터 재벌가 사모님들까지 서울의 최상위 여성계를 거의 망라했다. 그들은 이곳의 피부 문제를 해결하러 올 뿐만 아니라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자아를 실현하는 방법에 대한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 나는 그들의 피부 멘토이자 인생 멘토가 되었다. 사업의 성공은 나에게 막대한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당시 인수했던 강씨그룹의 주식은 조 이사가 이사회에 입성하여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한 후 주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하여 몇 배로 뛰었다. 나는 모든 빚을 갚았을 뿐만 아니라 이 회사의 작지 않은 주주가 되었다. 나는 내가 번 돈과 법적 절차를 통해 재분할받은 원래 내 몫이었던 혼인 재산으로 이 사무실과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파트를 샀다. 나는 마침내 진정으로 나만의 집,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집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한때 나를 발 아래 짓밟았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굳이 알아보려 하지 않아도 그 소식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 내 귀에 들어왔다. 강씨 집안은 그 떠들썩했던 스캔들과 뒤이은 경영권 분쟁으로 완전히 몰락했다. 강씨 그룹은 비록 유지되었지만 더 이상 강씨의 것이 아니었다. 조 이사는 현대적인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했고 강태민은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어 결국 얼마 안 되는 배당금만 챙겨 쓸쓸히 회사를 떠났다. 듣기로는 그는 매일 술에 취해 지내며 재기를 노렸지만 이미 망가진 평판 때문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한다. 그의 동생 강태주는 그 100일 잔치 이후로 자취를 감췄다. 누군가는 동남아로 갔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어느 소도시에 숨어 어머니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간다고도 했다. 어쨌든 그는 다시는 서울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한때 기세등등했던 시어머니는 동네 전체의 가장 큰 웃음거리가 되었다. 그녀는 자랑스러워하던 큰아들도 가장 아끼던 작은아들도 잃었다. 그녀가 보물처럼 여기던 금쪽 같은 손주는 그녀 인생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되었다. 그녀는 후회와 이웃들의 손가락질 속에서 급격히 늙어갔다. 나중에는 중풍으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되어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들었다. 오수진은 소송에서 패소하여 모든 재물을 반환해야 했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그녀는 아이를 강씨 집에 버리려 했지만 문전박대당했고 아이를 다른 곳에 보내려 했지만 유일한 동아줄을 참아놓지 못했다. 그녀는 결국 아이를 데리고 시골 친정으로 돌아가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나는 이 소식들을 들으며 마음에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았다. 나는 천벌 같은 것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오직 인과응보를 믿을 뿐이다. 그들의 말로는 내가 저주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심은 악의 씨앗이 맺은 악의 열매였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진실의 뚜껑을 연 정원사에 불과했다. 띵동.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낯선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지만 내용은 지독하게 익숙했다. 서윤아, 나 태민이야. 내가 잘못했어. 후회해.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너 없는 동안 깨달았어. 나는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내가 없으면 안 돼.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는 그 후회로 가득 찬 글자들을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농담처럼 바라보았다. 후회. 이제 와서 후회라니 너무 늦었다. 그가 어머니의 모진 말 앞에서 침묵을 선택했을 때, 임신한 애인을 집으로 데려와 이혼을 강요했을 때, 내 배가 소식이 없는 걸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이미 영원히 후회할 자격을 잃었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삭제 버튼을 누르고 그 번호를 차단 목록으로 옮겼다. 창밖의 햇살이 유리를 통해 따뜻하게 내 몸 위로 쏟아졌다. 나는 손에 든 커피잔을 들어 창밖에 번화한 세상을 향해 그리고 유리에 비친 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나 자신을 향해 가볍게 잔을 부딪혔다. 이 한 잔은 지옥에서 죽어버린 박서윤을 위하여 그리고 지옥에서 기어나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되찾은 새로운 박서윤을 위하여. 나의 전쟁은 끝났다. 나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엔드.